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상권의 이해와 입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드림 창업경제연구소 박민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또 현업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새롭게 또 도전하시는 분들을 아이템을 잘 결정했어도 점포 선정을 잘못한 경우에 이게 뭐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장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상권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전에서 제대로 좀 적용해보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사전에 한번 연습해 본다 생각하시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은 왜 필요한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대부분 중요성은 아시는데 정작 알고 있는 내용대로 사실 잘 안 하세요. 기껏 해봐야 뭐 유동인구 조사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 많구나 이 정도 판단하시고 그냥 결정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권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상권 분석에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보죠. 대박집, 맛집, 그죠? 무슨 미식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요? 저는 뭐 직업의 특성상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은 뭐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들을 하니까 어디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맛집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옥천을 갔는데요. 옥천이 뭐 군이 있는데, 대전 옆에 있는데 인구가 한 5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읍내는 좀 작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서로. 거기에 이제 유명한 이제 분식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을 꼭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죠. 실제로 점심시간 가까운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더라고요. 가게는 오래됐는데 주 메뉴는 쫄면이었어요, 쫄면. 그런데 쫄면이 이제 보통 많이 드시는 게 비빔이죠, 비빔. 시큼하고 달콤하고 맵고. 근데 이 집은 유명한 게 이제 물쫄면이었어요, 물쫄면. 무슨 당 분식인데 궁금해서 이제 시켜봤죠. 시켜봤는데 먼저 이제 처음에 국물이 나오더라고요. 국물은 아주 멸치를 우려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바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주문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나왔는데 고명하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먹어봤는데 결론은 제 기대보단 좀 못했어요. 이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우동면은 뜨거운 국물에 이제 쫙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 쫄면을 먹으니까 이게 녹더라고요.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느낌. 그래서 쫄깃하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졌어요. 좀 약간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성에 안 찼는데, 아마 비빔을 드셨으면 좀 낫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들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별맛 아니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심지어는 제가 이제 메뉴 전수 같은 거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저기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가시거든요. 가보면 한마디 하세요. 우리 집보다 못한데 왜 거기 가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많거든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맛은 기본이다. 우리 아시겠지만 그분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텔레비에 많이 나오실 분. 그분이 많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맛은 30%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가 뭐냐? 물론 맛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냐? 바로 컨셉이죠, 컨셉. 이걸 쉽게 설명하면 차별화죠, 차별화.
차별화는 다른 집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언론에 노출된 분들, 그 다음에 대박집으로 맛집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이게 성공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뭘 더 잘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탁월이라고 하죠. 탁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거보단 차별화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른 집에 없는 걸 하십시오. 전주에 가면 유명한 식구라는 가게가 있어요. 이 식구라는 가게는 전국에서 20대 초중반의 여성층이 방문하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메뉴가 아주 웃겨요. 메뉴가 이분들이 싫어하는 메뉴예요. 돼지고기는 김치찌개하고 부대찌개가 전부예요. 그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매장은 약간 빈티지하게 이렇게 모던하게 뺐는데 이 집이 왜 잘 될까 봤더니 거기에 독특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테이블이 아주 독특합니다. 테이블이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양은이라고 하죠. 양은. 그러니까 서양식 스테인리스인데 되게 얇은 철강이에요. 그게 대부분 이제 요즘도 이렇게 남아 있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곱창집, 그죠? 그다음에 뭐 생고기집,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전집 둥그렇게 돼 있죠. 드럼통처럼. 근데 이 집은 사각 테이블이에요. 사각 테이블. 저는 거기 처음 갔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 해가지고 들고 오시던 그 상이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짜 오래된, 정말 오래된 다리미, 한 뭐 50년 넘은 타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화장실을 갔더니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화장실은. 호텔식으로. 자,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뭐부터 하느냐? 주문보단 먼저 거기에 있는 것들 사진 찍기 바빠요. 그리고 막 올리고요. 맛은 먹을 만한 거죠, 그냥. 그게 뭐 대단히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만하다. 바로 차별화가 이게 차별화입니다. 제가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전주가 되게 오래된 골동품이 많은데 내가 알기로는 전주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기가 쉽지 않다. 얼마나 걸렸느냐 창업하시는데 그랬더니 4년 걸렸답니다. 4년. 컨셉 정하고 이걸 준비하는데 4년.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3에서 6개월 준비합니다. 근데 이분은 음식 준비가 아니고요. 이런 컨셉을 완성화시키는 거에 4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겨서 창업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게 차별화입니다. 이런 게 차별화.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감동 서비스입니다. 자, 감동 서비스. 서두에 사실은 이제 상권 얘기하면서 좀, 서두에 좀, 관련된 얘기가 길긴 한데, 제가 꼭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분들은, 서비스가 중요한 걸 압니다. 서비스. 그래서, 이 집은 서비스 좋으면은 참 이 집 잘 돼. 그런데, 정작, 서비스에 대한 그 기본 개념조차 좀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서비스는, 사실은 이제, 뭐 영어식 표현이기도 하고 고대 뭐 예를 들면 뭐 그리스에서 나온 뭐 그 어원이 있기도 한데 서번트에서 이제 보통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서 연유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예가 주인에게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세르비아 지역에서 포로로 잡힌 노예들이 했던 행동들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사실 서비스 강사분들도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결국 여기 가게에 들어오시는 분은 내 매출의 카운팅을 해주는 그런 고객이 아니고요.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주인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어느 가게를 가시든 요즘 가서 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를 보고 정말 고마워서 반기는 주인을 본 적이 있나요? 전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무슨 뭐 아이스크림, 무슨 커피숍 가보면요.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과연 그분이 나를 진심으로 반겨서 그렇게 인사하는가? 아마 저는 그런 거를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식당에 들어가면 딱 현판에 딱 걸려 있어요. 뭐라고요?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왕입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과연 그런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이걸 느끼는 순간 그 고객은 계속 오게 됩니다. 이런 손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단골이라고 합니다. 단골. 단골은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골은 정해놓고 오는 손님을 얘기해요. 그 뭐가 꽂혀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죠? 설령 옆에 새로운 가게가 나타나고 더 멋진, 더 맛있는 가게가 있어도 자기는 가던 대로 가는 거죠. 이런 분을 단골이라고 한다. 이런 분이 하루에 80% 이상 들어온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홍보를 왜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대박집의 조건이다. 그 다음에 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은 10여 년 동안 연구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 5분 정도 지나면 막 받아 적으세요. 저는 사실 좀 재밌는 현상이죠. 저는 그 분야를 잘 모르는데 10여 분 정도 그분이 자기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그다음부터 받아 적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자기 거에 몰두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만 열심히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주변 사업 환경도 봐야 되고 고객에 대한 심리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기술의 변화, 경쟁 상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공부를 안 하세요. 특히 창업하신 이후에는 전혀 안 하세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권과의 궁합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리가 좋으냐? 글쎄요, 저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자리가 좋으냐? 그거보단요, 어떤 자리가 맞느냐, 이렇게 봐야죠. 그거를 상권과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상권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저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었고, 또 전공을 이쪽으로 하기도 했지만, 제가 한참 직장 생활, 처음에 컨설턴트 입문할 때, 저는 일부러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집은 저쪽 청량리 쪽이었고, 직장은 이제 여의도 쪽이었었는데, 저는 일부러 지하철도 있었지만 일부러 이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 그 지하철, 버스 노선이 쭉 중심을 쭉 지나오거든요. 지나오면 이제 쭉 가게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는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 보면 어떤 가게가 이제 문을 닫고 다시 공사하고 뭐 이러죠. 자, 이게 1년이 지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가 바뀝니다. 30%가. 30%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명동을 자주 갔어요, 전에. 왜 명동을 자주 갔느냐? 명동이 그만큼 가게가 많고 또 자주 바뀌거든요. 그런데 명동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엔요, 정말 예전에 뭐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하루에 평일날 100만 명이 들어왔어요. 100만 명. 그 다음에 주말에는 150만 명. 무슨 날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럴 때는요, 하루 200만 명이 들어오는 그런 상권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였냐면 그 상권에서 일으키는 매출액이, 하루에 일으키는 매출액이 삼성그룹과 맞먹는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이 정도로 대단한 곳인데, 그러니까 메인 도로가 아니어도 골목 이면에도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거죠. 웬만해서는 사실 안 망합니다, 구조상. 근데 특이하게 어떤 상가는 상가 안에서 보통 점포가 몇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점포 하나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1년도 못하고 계속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그땐 저도 뭐 아직 뭐 지식이 완전하지 않았었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뭐 주인이 문제가 있을까? 혹은 어떤 분은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 거기에 뭐 수맥이 흐르니 뭐 동남향이니 뭐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에서야 보면, 제가 보면 결국 궁합의 문제였던 거죠. 궁합의 문제.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그게 안 맞았던 거죠. 그 옆에 있는 가게는 입지는 똑같은데 잘 됐거든요. 30년, 50년씩 한 가게도 있고요. 결국은 궁합의 문제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궁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좋은 점포를 찾기보다는 맞는 점포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이 상권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서울대 좀 길었지만, 상권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스페티얼, 에어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공간적인 뭐, 지역, 혹은 뭐, 그런, 그러니까 어떤 공간 위에서 펼쳐지는 경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코노미. 그래서, 상권을 지나치게 입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곤란하다. 예, 입지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지양하시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상권을 바라보시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권 분석이 뭐냐? 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러면 상권 분석의 기능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저렴한 핫도그, 그죠? 아실 거예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뭐 노란색 간판에, 1,000원, 1,500원짜리, 그죠? 1리터 주는 커피숍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어요. 좋은 자리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오는 이 근처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궁금증 없나요? 야, 저기 월세나 권리금이 엄청 비쌌던데, 저거 팔아가지고 답이 나올까? 이런 궁금증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예, 분명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게요. 한 잔에 1,000원이면요, 월세가 서울의 경우는 되게 비싸거든요. 아시겠지만. 강남은 뭐, 한 30평 되면요, 다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월세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서울의 한 20대 상권에서는 15평만 돼도 한 4, 500 하거든요, 월세가. 자, 그러면 월세가 500이라고 합시다, 500. 자, 한 잔에 1,000원이다. 500만 원의 월세를 내려면 보통은 매출의 10%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을 팔아야 돼요. 자, 안 쉬고, 이걸 하려면 하루에 한 150만 원 이상을 팔아야 되겠죠? 몇 잔을 팔아야 됩니까, 하루에? 답이 안 나오지 않나요? 예. 그런데 거기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커피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요즘은 많이 먹습니다, 커피를요. 많이 먹는데, 제일 많이 먹는 나라는 북유럽권이에요. 거의 뭐 물 마시듯이 먹더라고요. 하루에 10잔 이상을 먹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이 보통 하루에 4잔에서 10잔 사이고요. 우리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4잔에 육박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드시긴 하지만 밖에서 많이 드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식사 안 하시고 커피에다가 샌드위치 하나 드시고 식사 해결하시더라고요. 자, 커피를 드실 때 아시겠지만 그렇게 저렴하게 드시는 커피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 맛집이라고 찾아다니시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몇 군데 있죠. 아주 이렇게 커피숍들, 카페들이 아주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 용인에 가면은 아주 보정동이라는 그 카페 골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멋있는 데 많아요. 저쪽에 아산에 가면은 이제 지중해 마을이라고. 거기는 뭐 온통 하얀색의 비치색, 그죠? 예, 지붕이 있는 그런 커피, 숍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그게 별로 없는데, 바닷가를 낀 커피숍이죠. 그죠? 어디냐면 강릉에 있죠, 강릉에. 안목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막 체인 사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곳은 가시면은 한 잔에 7,000원에서 10,000원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먹는 우리 1,000원, 1,500원짜리 커피하고 사실은 맛은 물론 원두를 좋은 원두를 쓰긴 썼지만 그렇게 맛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되게 비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꺼이 먹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자, 제가 상권 얘기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자, 특별한 장소에 가면 특별한 걸 찾아라. 물론 저도 젊었을 때는요, 바닷가 가면 횟집의 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 생각해. 그냥 바다 나가서 그냥 빨리 고기 잡아서, 바로 손질해가지고 파는데, 유통 마진도 없는데 싸게 팔 걸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죠. 한철 장사니까 나머지 비수기 생각해서 저 비싸게 파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특별한 장소에서는 특별한 걸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연인이 그런 바닷가 낀 좋은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 골목을 갔는데, 예를 들면은, 옆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또 프랜차이즈 매장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가자고 이제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손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면, 여자친구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니까, 사람이. 어차피 뭐 커피 맛은 똑같은데, 그냥 여기 가서 먹자. 그냥 바가지 쓰지 말고. 라고 할 텐데, 그게 오래오래 갑니다. 두고두고 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도 가끔 날씨가 굳으면 저희 집사람이 그거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아요. 야, 좋은 데 갔으면 좋은 거 먹어야지. 자, 상권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서는 특별한 거를. 그 다음에 우리 집 앞에서는 평범한 걸 찾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는 것 중에 아주 큰 게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커피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보니까는 아주 좋은 그 길거리 대로변에는 이미 경쟁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혹은 이미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뒤에 있다. 뒤에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격 경쟁을 합니다. 이미 앞에 있는 곳이 2,500원에 판다? 그럼 나는 뒤에 임대료도 싸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니까 나는 그러면 1,5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장사를 많이 하세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절대로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요, 가격이 아닌 가치로 승부를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 차별화 요소. 이런 거를 장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정말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그 비법이다. 자꾸 가격으로 승부해서는 안 된다. 그 단돈 뭐 500원, 1000원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독특해야 들어가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유동인구가 아니고 업종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자, 뒷골목에 있는 업종들이 찾아오기 힘든 업종이고, 그 다음에 아주 희소성이 강하고 이런 업종이어야 나도 예를 들면 거기서 그런 업종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남들은 그렇게 파는데 나는 가격을 싸게 판다? 이건 도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상권 분석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임대료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LSM 메토드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이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 있으실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하면, 그죠? 손님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건 옛말이다. 제가 컨설팅을 지금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맛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이 줬는데 싫어하는 고객도 있더라고요. 많이 줬는데.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뭐냐? 자, 맛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 제가 저쪽 경기도 북쪽인데요. 그쪽에 예전에 한번 유명한 쭈꾸미 집을, 계속 음식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쭈꾸미 집을 오픈한다길래 제가 그분이 어떤 특정한 맛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잘하는 대박집에 가서 전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전문가 셰프를 불러가지고 전수를 해주고 오픈을 시켰어요. 그 맛은, 굉장히 칼칼하고 국물이 자글자글 있는 그런 쭈꾸미였어요. 나중에 쫄면은 이제 아주 매콤하고 뭐 그런 맛이죠. 자, 이걸 오픈시켜줬는데 제가 왜 확신이 있었냐면 그곳이 읍내였었어요, 읍내. 그냥 공용 터미널이 있고 다방이 있고 뭐 장날처럼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딱 될 거라고. 하필이면 가게 위치가 그 전통시장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 이거는. 오픈을 시켰거든요. 처음에 한 며칠은 손님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큰일 났다. 손님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 그래서 바로 갔죠. 제가 달려갔죠. 제가 실수했어요. 어떤 걸? 뒤에 있는 아파트를 못 봤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뒤에 있는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였어요. 주로 누가 사느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 고객들이 여기로 온 거예요. 왔는데 먹어보니까
엄마들은 먹을 만한데, 예, 아이들은 절대 못 먹죠. 설령 뭐 물을 타서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가지고 먹었더라도 이게 매울 텐데, 심지어는 집에 가서 밤새 아이가 기침하고 그죠? 긁고, 아토피가 생긴 거죠. 알러지 반응이 생긴 거죠.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순한 거 하나 메뉴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샐러드 같은 걸 보충해가지고, 그래서 좀 희석을 하긴 했는데, 그때 느꼈죠. 야, 같은 맛도 상권에 따라 틀리구나. 여러분들 패스트푸드 매장이요. 매장당, 점포당 매출액을 보면 강남보다 강북이 큽니다, 이게. 매출액이요. 왜? 강남은 대체재가 많거든요. 강북은 그게 별로 없다 보니까 훨씬 잘 되는 거죠. 예. 자, 1인 가구가 많은 곳에 푸짐하게, 그죠? 이런 무슨 피자라고 그러죠? 예, 울트라 피자라고 그러니까 빅 피자. 큰 피자를 주면 못 먹죠, 절대 다. 예, 이런 것처럼 상권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로컬 스토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토어 마케팅만 하세요. 점포 마케팅. 거기 앞에 로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선 상권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했던 전략을 똑같이 썼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다. 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임대료 타당성 검토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대료는 3일 장사에서 월세를 주면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10%라는 얘기고요. 이 10%의 개념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업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커피 같은 경우는 마진 구조가 좋잖아요. 물 장사니까. 그런 거는 뭐 한 5일 장사에서 월세 줘도 되고요. 다만 김밥집이라든가 갈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이틀 장사, 하루 장사에서 월세를 낼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 구조를 보고 임대료를 판단하고 점포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아주 좋은 자리에 별다방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자리는 월세가 뭐 1,500만 원, 2,000만 원씩 하거든요. 원래 논리대로 따진다면은 1,500만 원이면 1억 5천 원 팔아야 돼요, 한 달에. 근데 커피라는 게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하루에 500씩 못 팝니다. 그러니까 뭐 2, 300 팔 건데 그러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갈비집이 들어가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상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점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 브랜드를 설명해서 죄송한데, 자, 앞에 맨 처음에가 도너츠가 있고, 두 번째 죽집이 있고, 세 번째 여성복입니다, 사트라인이. 맨 마지막에 다이소가 있는데, 원래 다이소는 아시겠지만 매장이 크죠. 근데 요건 이제 편의상, 사례 연구상 제가 이걸 좁혀놨어요. 15평이고. 자, 이 4개 중에 어떤 게 먼저 문을 닫을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15평에 A급지라는 거는 점포의 위치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매출을 4천만 원 팔고 월세 400만 원 내니까 구조상으로는 괜찮잖아요. 그죠? 네, 괜찮은데 그런데도 먼저 문을 닫는다. 이 얘기는 그 월세 400을 내고도 어디는 여유가 있고 어디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매출인데도. 자, 여러분 한번 순서 한번 정해 보실까요? 어떻게 해요? 예. 뭐 예를 들면 3, 2, 4, 1. 예. 정답은 4, 1, 2, 3입니다. 4, 1, 3, 2입니다. 자, 이 균일가 전문점은 이 마진 구조가 박해요. 아시겠지만은 이 소매업은 판매 원가 자체가 한 70% 됩니다. 70%. 편의점이 한 70% 내외거든요. 자, 거기다가 뭐 평수가 작아도 워낙 물건이 많으니까 알바 써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월세 내고 뭐 하다 보니까 남는 수익률이 한 뭐 7에서 8%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소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100평 이하는 잘 안 내주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도너츠입니다. 도너츠는 외식업인데도 불구하고 진열을 해놓고 팔죠? 진열을 해놓고. 예. 이것도 굉장히 원가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12% 남짓할 텐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창업비용이 좀 셉니다. 예. 그래서 통상은 수익률 50% 정도 보고요.
창업 비용이 1억이다 그러면 1년에 한 5천만 원, 월로 따지면 한 450만 원 정도를 벌어줘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2년 안에 회수가 가능한데, 도너츠 같은 경우는 8년 걸립니다. 8년.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하죠? 왜 할까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 옷가게입니다. 옷가게는 15% 남짓 남는데요. 왜? 보통 15평이면 종업원 없이 혼자 하거든요, 주인이. 그 정도 하니까는 월세 빼고는 전기세 뭐 일부 내고는 사실 거의 나갈 돈이 없죠. 그래서 옷가게가 오래 간다. 바로 마지막이 죽집입니다. 죽집은 외식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좋아요. 첫째, 일단 판매 가격이 높습니다. 높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홀 서빙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나와서 서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른 외식업에 비하면 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익률이 좋아야 오래 살아남는다. 도너츠는 손님 많아도요. 저녁에 뭐 8시 되면은 뭐 도너츠가 없어가지고 못 파는 가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없어져요, 막 이게. 이런 걸 보면 오래 살아남으려는, 그러니까 그 생존하려는 그 원칙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수익률이 똑같다면 다른 가게보다 매출이 높거나, 그죠? 그 다이소에게. 아니면 매출이 똑같다면 수익률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사례가 신축 상가를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 왜? 권리금이 없으니까. 근데 신축 상가가 땅값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되게 비쌉니다, 월세가. 그거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싸요. 글쎄요. 평당, 글쎄요. 한 10평만 해도요. 평당 월세가 2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런 거 분양가 개념인가요? 전세가 개념인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높은데, 그곳에 유독 딱 두 가지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편의점은 다른 것보다 매출이 높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부동산 빼고요. 지금 말하는 건 커피숍입니다. 바로 매출이 높거나 마진이 좋거나. 다른 거 들어가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임대료가 좀 내려가고요. 장사들이 안 되니까, 버티기 힘드니까. 그러면서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판단도 잘 판단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좋은 입지는 과연 무엇이냐? 누구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호하죠, 당연히요. 저라도 그럴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상권 강의를 해도 당연히 저도 순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아까 제가 커피숍 얘기를 했어요. 커피 전문점. 여러분들 저렴한 커피는 누구랑 가서 마시죠? 저렴한 커피는요? 그렇죠? 편한 친구랑 가서 마시죠. 편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부끼리도, 그죠? 부부끼리도 그런 곳을 갑니다. 저렴한 커피숍을요. 언제요? 밥 먹다가 더우니까 시원한 데 가서 먹고 이런 식이죠. 반바지 입고. 그렇죠? 거래처도 마찬가지죠. 거래처도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는 이제 어떤 특정 상대방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힘들고 그러면 한 잔씩 사줄 수 있잖아요. 저렴하니까. 그런데 한 잔에 7,000원에서 10,000원짜리 커피는요, 글쎄요, 편한 친구랑은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 그죠? 내가 은혜도 입었고. 그런 친구한테 1,000원, 1,500원짜리 저가 커피 전문점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부끼리도 그런 곳을 갈 수가 있죠. 언제요? 예를 특정한 기념일 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혹은,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부부싸움을 대판해가지고, 사과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죠? 그런 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귀한 거래처, 귀한 계약을 맺기 위해서거나, 이럴 때, 그럴 때 바로 이런 비싼 커피숍을 갈 텐데요.
만약에 이 후자라면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커피숍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좀 그래도 좀 한적하고 익명성도 있는 그런 곳을 선호하겠죠. 자, 바로 이겁니다. 유동인구는 가격과 어떻게 갈까요? 가격과 그 반비례하겠죠. 가격이 셀수록 유동인구에 덜 민감하고 가격이 저렴할수록 유동인구에 되게 민감하다. 되게 그쵸, 민감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가 커피들이 굉장히 유동인구 많은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실이 많은 곳을 피하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열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건물 코너 상가에 되고, 뭐, 예를 들면, 낮은 지대 중심지, 이게 뭐, 항아리 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곳을 찾아라. 권리금이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이제 쭉쭉 나열을 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상권에 관련된 그런 책의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걸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이 많은 곳이 당연히 썰렁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업종이 있다. 그런 곳이 상대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게 유리하니까 업종에 따라서는 그런 곳을 공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않은 업종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본인에게 맞는 조건들을 재설정해야 된다. 나는 유동인구가 적은 데가 많고 좋고, 나는 배우인구가 많은 데보단 적은 게 좋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피스 비율이 높은 데가 좋겠고, 나는 1인 가구가 많은 곳보다는 다인 가족이 많이 사는 곳이 좋겠고, 이런 식으로요. 자기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상권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상권 모델링. 자, 이거 없이 그냥 점포 찾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혹시 조르셨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꼭, 새겨 들으시면, 그래도, 뭐, 중간에, 뭐, 점포 찾는데, 헤매실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업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편의품이고요. 편의품. 편의품은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구입하는 품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미리 생각하지 않고도 지나가다가 아유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바로 구매하는 품목을 편의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되게 많죠. 화장품, 대표적인 게 편의점.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문구 펜시, 14K 주얼리,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선매품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목적성이란 구매할 욕구를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강해서 언젠간 이걸 사야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면 후회가 크고 가격도 비싸고 또 대부분 오래 써요. 내구성이 강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품목이 가전, 가구, 14K가 아니고 귀금속, 한복, 웨딩드레스, 주방용품, 또 의료용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매품이에요. 왜 선매품이라고 그랬느냐? 이런 품목은 절대 한 집 가서 못 삽니다. 왜? 후회도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여기는 가격이 싼데 조금 아닌 것 같고 저기는 괜찮은데 좀 비싸고 막 고민하다가 결국 사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구매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품목, 이게 전매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 귀금속, 다이아몬드하고 뭐 담배 뭐 이런 건데, 요즘 담배도 뭐, 다 풀려가지고 이것도 뭐,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업종이나 앞으로 해야 될 업종은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상당히 틀립니다. 특성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다가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의 특성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손님이 오는 거리가 다르다. 손님이 오는 거리가 다르다. 그래서 편의품은 손님이 가까이서 온다. 다시 말하면 동네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장사다. 동네 장사고요. 선매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멀리까지 충분히
거리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차로 뭐 1, 20분 가는 건 물론이고요. 뭐 1시간, 2시간씩 가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런 걸 선매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홍보 방법이 달라야 된다. 편의품은 동네 장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네 장사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손님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동네에 새로 가게 생깁니다. 그러면 홍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죠? 접점에서 손님을 만족을 못 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접점에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접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그냥 집에서 블로그나 하고 뭐 SNS 하고 뭐 인스타그램 하고 이래봐야 편의품은 큰 매력이 없어요. 동네 장사는요. 오히려 옛날 방식으로 떡 돌리고, 그죠? 앞마당 청소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죠? 가가호 방문하면서 인사하고,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플 통해서 배달 대행 많이 하시는데 저도 가끔 놀랍니다. 저를 분명히 무슨 치킨집을 시켰는데 엉뚱한 복장에 입고 오신 분들이 헬멧 쓰고 와가지고 갖다 놓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감동 없어요. 사실은 동네 장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네 장사는 주인이나 종업원이 직접 손님들하고 교감하면서 접촉면을 넓히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선매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봐야 손님이 오지도 않아요. 아시겠지만은 그 가전제품 파는 데 가세요? 그 길거리에서 그 전단지 주든가요? 그 주인이 여러분 보고 인사하든가요? 그래봐야 그 손님이 거기 와서 냉장고 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손님이 진짜 10여 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번 살까 말까 한 거죠. 그거 해가지고는, 그런 상권의 범위만 가지고는, 사업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광역으로 홍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리 현수막, 그죠? 자동차 외벽 광고,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이용한 광고죠. 자, 이때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온라인 홍보 중에서 뭐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좀, 중시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격이 좀 세다, 내가. 그리고 좀 수준이 높은 품목이다, 그러면 무조건 홈페이지를 만드십시오, 홈페이지. 사람은요, 가격이 세고 막 그냥 고민이 많은 품목은요, 바로 이런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절대 안 하거든요. 절대라기 하면 뭐 그런데,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상의 점포, 우리 브랜드는 뭐고 나는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죠? 하여튼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반드시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손님이 오는 거리 말씀드렸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합성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것끼리 몰려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틀립니다. 편의품은 붙어있으면 곤란하다. 왜? 어디나 존재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자기만의 고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트러스트 홀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n분의 1이 됩니다, 그냥. 반대로 선매품은요, 제가 선택한다고 그랬죠? 근데 선택할 것끼리 거리가 멀어지면 손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붙어 있다. 아마 제 강의 들으시고 앞으로 보세요, 한번. 다 이런 것들은 붙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건 스트레스를 어떤 건 많이 받고 어떤 건 덜 받는다. 세 번째, 점포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점포의 사이즈가 어떤 게 더 커야 될까요? 그렇죠. 선매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맛집이라고 해서 멀리 한 차로 2시간 갔는데요. 2시간 갔는데, 거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줄을 막 서 있는데, 문제는 한 번은 거기서 먹겠죠. 먹을 텐데,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먹긴 먹었는데, 맛도 그냥 그런데, 이거 다시 올까 말까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선매품은 가게가 좀 커야 된다. 좁아서 기다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반대로 편의품은 작아도 상관이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입지 조건, 접근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의품은 되게 민감하다 그랬죠. 유동인구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계단이나 경사면도 되게 민감합니다. 지나가다가 바로 사야 되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선매품은 오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층고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층고 높이도, 제가 지금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굉장히 층고가 높은데, 선매품은 여유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키워드가. 그래서 점퍼도 좀 커야 되고, 층고도 좀 높아야 되고. 반대로 편입품은요, 아늑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편안한 게. 친숙하다? 이런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요즘 뭐 다 노출천장이라고 하니까는 편입품 하시는 분들도 막 노출천장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좀 곤란하다. 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밝혀낸 사실인데, 건물 간의 간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매품은 가급적 조금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 곤란하다. 반대로 편입품은 오밀조밀 붙어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예. 자, 이 정도로 구분을 하고요. 이걸 확장해 볼게요. 음식점도 자주 먹는 음식, 대중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편의품에 속한다. 어쩌다 한 번씩 먹는 별미는 선매품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별미는 별미끼리 몰려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고요. 점포도 좀 커야 되고. 서비스업 중에서도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이용해야 될 서비스, 미용, 세탁 뭐 이런 것들이요. 아파서 가는 병원들은 이게 다 편의품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어야 될 뭐 골프라든가 스파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미용 때문에 가는 병원들은 선매품입니다. 예, 이런 것들 몰려 있는 게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매장도 커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학원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될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애들 뭐 보습 학원이든 태권도, 피아노, 미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편의품에 속한다. 자기 주도에, 그러니까 자기의 경력이나 스펙을 위해서 그다음에 재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다니는 교습 학원들, 중장비, 또 요리, 공무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간호학원, 경찰학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선매품이에요. 선매품.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역과 역세권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바로 이게 딱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역 주변에 간호학원, 경찰학원 뭐 등등 이렇게 교습학원 일정 기간을 기간을 정해서 수강권을 끊고 검증을 통해서 뭐 시험 보는 그런 자격증 관련된 학원이 많은 곳은 이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예, 대표적인 데가 이제 신촌, 그 다음에 영등포역, 청량리역, 그 다음에 강남역은 지하철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역세권이에요. 예, 역세권. 예, 그 다음에 뭐 수원역, 뭐 이런 데처럼, 이런 곳이 역세권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학원이 별로 없으면 그냥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 예, 역세권은 역을 세력화했다는 뜻이고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활동하고 다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곳을 역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틀리다. 그런 것도 한번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결론. 네, 결론입니다. 바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업종이 편의품이다. 네, 그런데 상가를 딱 봤더니 편의품이 많아요. 주변에가 편의품이 많습니다.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앞서 우리 그 강사가 차별화가 참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남들 선매품 하니까 나는 그냥 거꾸로 나는 그러면 편의점을 하지 뭐 편의품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저쪽에 어디입니까? 그 가옥거리가 있는 꽤 큰 그 역 주변에 중간에 조그만 저가 커피가 하나 있어요. 딱 횡단보도 앞에.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저거 선택하시는 분은 여기 주변에 커피숍도 별로 없고, 횡단보도 있고, 여기 좀 사람 다니니까, 본업이 여기다 이걸, 그래서 얻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그러실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었겠구나. 무슨 얘기냐. 주변에가 전부 다가 가구집이거든요. 적어도 하나 사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그래서 한번 쇼핑할 때도 몇 시간이 필요한 이런 곳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커피를 파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편의품을 하려고 하면 편의품이 많은 곳에 하는 게 맞고요. 선매품을 하실 분들은 선매품이 많은 곳에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 편의품을 하려고 하면 편의품이 많은 곳에 하는 게 맞고요. 선매품을 하실 분들은 선매품이 많은 곳에 하는 게 맞고요. 선매품을 하실 분들은 선매품이 많은 곳에 하는 게 맞고요. 선매품을 하실 분들은 선매품이 많은 곳에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 상품은 편의품과 선매품으로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상권 분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상품 분석이다. 상품 분석.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가격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죠? 언제 잘 팔릴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고객에 대한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점포를 찾으러 다녀야지. 이런 거 없이 점포를 찾으러 다니면요, 고민만 많아집니다, 고민만. 예,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 조금 다소 불편하지만 그런 과정을 얻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편의품은요, 가급적 초입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동일한 것끼리는 몰려있으면 곤란하다. 가급적. 그래서 편의점의 경우에도 자사 브랜드는 250m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지켜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고요. 매장은 작아도 상관이 없다. 선매품은 그게 아니고요. 가급적 안쪽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예, 자리가 좋고 싸게 나왔다고 대로변에 빠져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같은 것끼리 몰려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게. 예. 그게 중요하고요. 제가 사는 곳에, 거기가 제가 사는 한 구가 인구가 한 50만 되거든요. 거기에 성형외과를 혼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혼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참 잘 얻었다. 왜? 독점이니까요. 사람들 그걸로 갈까요? 그리고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뭐 쌍꺼풀 수술을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을 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그걸로 갈까요? 쌍꺼풀 수술이 처음 나올 때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왜? 정보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몇 군데를 가보고 나서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편의품과 선매품에 대한 그 개념 정의가 되신 분들은 이런 결정을 하시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편의품과 선매품에 대한 비교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상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인데요. 어느 정도 제가 상권의 유형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와 상권에 대한 개념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입지와 상권을 혼용해서 쓰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입지란 한마디로 점포의 조건을 얘기해요. 딱 보기에 보이는 것들이죠. 횡단보도가 앞에 있느냐, 그죠?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우냐, 유명한 별다방 근처에 있느냐, 점포가 전면이 넓어서 잘 보이느냐, 그죠? 계단이나 이런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다음에 권리금은 얼마나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입지예요, 입지. 예. 이거를 점포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상권은 그게 아니고요, 장사의 조건이에요. 거래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바로 이 동네가 1인 가구가 많이 사는지 온 가족이 많이 사는지, 바로 이 상권은 낮에가 잘 되는지 밤이 잘 되는지, 그렇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가 많은지 일반 주택가가 많은지, 예,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자, 이런 거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자꾸 이렇게 좀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지만 되게 강조하세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도요, 주로 입지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 간혹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절 찾아오세요. 자기 이론에 자기가 배운 것대로 점포를 얻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보고 좀 좋은 데 찾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세요, 가끔. 자, 입지와 상권을 구별하시고요. 입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상권을 되게 중시하지만 두 가지 다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셔야 된다. 자, 입지는 좋은 점포를 찾는 노력이에요. 상권은요, 맞는 점포를 찾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입지와 상권을 구별하시고, 다시 말하면 어느 점포든 보는 눈은 똑같아요. 저거 좋다 안 좋다는 구별을 하세요. 근데 저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구별을 잘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점포가 나타나도 나한테 맞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시라. 예. 그래서 각
아이템마다 저마다의 입지 조건이 있다. 입지와 상권을 합친 게 입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입지 조건이 있다. 심지어 같은 아이템 안에서도 브랜드별로 입지 조건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일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궁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궁합. 자, 궁합은 뭐와 뭐를 맞춰보는 거죠. 뭐와 뭐를 맞춰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합이 맞아야 성공한다는 건 다 동의하시겠죠? 자, 그럼 뭐와 뭐를 맞춰볼 건데 뭐와 뭐를 맞출 거냐? 자, 우선 본인이 선택한 아이템이 어떤 상권에 어울릴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권에 어울릴까? 예를 들게요. 요즘 한참 뭐 대세라고 할 수 있죠? 밀키트. 그죠? 간편하게 데펴서 먹는 밀키트. 어떤 상권에 어울릴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상권에? 저는 밀키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잘 안 먹다가 최근에 이걸 프랜차이즈로 준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많이 먹어봤어요. 최근에 먹어봤는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기술이 진일보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맛집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장에서 먹는 맛에 7, 80%? 이것도 굉장히 제가 후하게 주는 겁니다. 일부 메뉴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메뉴는 거의 뭐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준이, 맛이. 자, 저 생각에는 이거는 정상적인 가족에서는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간편한 걸 추구하시는 분, 가격은 싸니까요. 간편한 걸 추구하시는 분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간편한 걸 추구할 거냐? 네, 1인 가구겠죠. 아무래도요. 근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그 담당 업체들, 그 직원들은. 아니, 요새 맞벌이 부부도 많으니까 아이들 간식 챙겨줄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잔뜩 사가지고 아이들 먹으라고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매장 매출을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상권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매출액을 가지고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제 얘기가 맞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요새는 아파트 쪽을 많이 공략해요. 아파트 상가를. 그래서 요새 보면 뭐 아파트 상가에 그런 밀키트 집이 많이 생겼죠. 매출이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네. 제주도는 제가 이제 쓰는 말로 가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1인당 가구 그 식구 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데 거기가 제일 높아요. 왜? 거긴 놀러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간편식을 선호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저거 뭐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도 MT를 가면은요 식재료를 집에서 안 가지고 가고요. 영등포역이나 청량리에서 안 사고요. 어디서 사느냐? 현지 가서 사거든요. 이런 걸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상권에 적합한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점포나 찾고 있는 점포가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에 맞는지를 맞춰보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궁합이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어떤 상권에 적합할까? 또 어떤 상권? 바로 유형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의 유형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요. 예, 4가지는, 글쎄요, 이거 제가 이제 이상형으로 이제 아이디어 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예, 상권은 뭐 다양하죠. 근데 그거를 유형화 시켜보자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필드 경험하고 배운 것들하고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걸 정리하는데도 제가 한 15년 걸렸어요. 자, 먼저, A 지역은 중심형 상권이라고 그래요. 중심형 상권.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내 중심가. 예. 혹은, 뭐, 예를 들면 역 근처, 오피스가, 이런 것들 다 여기 포함될 건데, 대학가까지. 중심형 상권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B 지역이 성숙형 상권이라고 합니다. 성숙형 상권. 예. 대체로, 빌라나, 연립이 많은데요. 빌라나 연립. A형 상권은 오피스텔이나 상가형 주택이 많은 데고요. 대부분. C 지역은 성장형 상권이라 해서 이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활발한 곳이고요. 예. 그다음에 D 지역은 신도시형 상권이라 해서
거의 뭐 90% 이상의 아파트죠. 어쨌든 C와 D 지역은 아파트가 비율이 높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요. D 지역은 아이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10살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D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C 지역은 청소년들이 많은 곳입니다. 청소년들. 그래서 10대하고 40대 부모가 많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 지역은 20대 자녀와 50대 부모가 사는 곳이다. 예. 그다음에 A 지역은 좀 달라요. A 지역은 20대하고 30대 초중, 30대에 싱글이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가족인 건물주가 같이 사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A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 뒤죽박죽.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는 B 지역이었는데 재개발을 함으로써 중소형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C나 D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예전에 상권 분석했던 자료가 무의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바로 현 시점에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 남의 말 듣을 거 없어요. 본인 직접 조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시더라도 최근 걸 보셔야 돼요. 최근 거를.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요즘은 워낙에 최신 버전의 디지털 그 상권 분석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를 아무리 봐도요, 그 데이터를 봐도 여러분들의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제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 좀 해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A형 상권이구나, 이 지역은 B형 상권이구나, 이 지역은 C형 상권이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통 맛집들이 어디 많냐면요, B형 상권에 많아요. B형 상권에. 거기 무슨 예를 들면 저기 제가 기억에 미아리 쪽인데 거기에 무슨 족발이 하나가 있어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아시겠지만 족발은 중장년층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안주에 굉장히 이제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되니까 예를 들면 그 족발집을 한 500m 옆에다가 분점을 또 냈어요. 심지어는 그 사장이 거기 가서 장사를 해요. 근데 그 가게 결국 어떻게 됐느냐? 1년도 못해서 문을 닫았어요. 왜? 이분이 너무 오버한 거죠. 거기 아파트 단지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 아이템을. 자, 이해되시죠? 예, 아이템마다 적합한 유형이 있다. 상권의 유형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먼저 할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혹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느 유형에 적합한 아이템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유형인지를 살펴보는 거다. 맞춰본다. 그 과정이 바로 상권의 궁합을 보는 거다. 그리고 이런 거를 상권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상권 유형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본다. 그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 연령대다. 상권에 따라서 주축이 되는 부모 연령대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치환해 보면, 부모 연령대는 곧 자식이 연령대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 이것만 봐도 이 상권이 어떤 상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판단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구 밀도입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 수에 따라서 상권의 특성, 소비 특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치킨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요, 1, 2인 가구가 많이 먹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또 1, 2인 가구에게 어필될 수 있는 또 치킨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아이템이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완전히 상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무시하고 창업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주요 키워드는 바로 주류 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이 동네가 얼마나 술이 세냐, 이걸 보는 거예요. 술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술집의 비율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뭐 특별한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는 다행히
특정한 그 상권 분석 프로그램에 이 술집이라고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해놓고 숫자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아날로그틱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 동네 가서 일일이 숫자를 세우면 돼요. 그런데 술집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거는 아니겠죠. 삼겹살집은 술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삼겹살집. 분명히 저도 어제 삼겹살집 가서 술을 먹긴 먹었는데, 자, 이거는 음식점이고요. 술집이라고 하면 술의 비율이 높은 그 업종을 이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대체로, 막걸리집, 그러니까 전집까지는 예를 들면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전집. 그 다음에, 뭐, 로바다야끼, 와인바, 호프집,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가요 주점, 극장식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룸사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술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합친 숫자, 이 합친 숫자가 바로 술집의 숫자고요. 이게 그 동네의 전체 음식점입니다. 총사업체가 아니에요. 전체 음식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상권의 시간대가 달라집니다. 시간대가. 그래서 상권이 주로 낮이 강한 상권에 호프집을 해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오겠죠. 그죠? 반대로 저녁이 강한 상권에 14K 주얼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겠죠. 제가 처음에 강의를 수원으로 나갔는데 그때는 필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인계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서 제가 사람들 쭉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저 그 사실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그 상권만 본 거예요. 예. 그걸 정리해가지고 지금식으로 패턴화 시켜야 되는데 현장 가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는 나이트클럽도 많고 모텔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저녁이 강한 상권이거든요. 저녁이요. 저녁이 강한 상권인데 딱 중간에 14K 전문점이 딱 있는 거예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자리는 너무 좋죠. 좋은 자리에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죠. 당연히. 예. 낮에도 없고 밤에는 사람은 다니는데 그 집을 안 들어가죠. 글쎄요. 술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반지 하나 해주고 뭐 이럴 수는 있겠네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명동 가서 저희 뭐 집사람 연애할 땐 참 비싼 걸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명동에 유명한 막걸리집 가가지고 막걸리 3주전자 먹고 큰맘 먹고 사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권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이 잘 되는 곳에 다른 업종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이다. 예,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상권의 유형을 먼저 좀 보시고 나서 업종을 보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상권의 유형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상권의 유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실습 이렇게 하고 임대차 관련된 내용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